자, 전 시간에 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입니다. 자, 농협협동조합장 출마 희망자가 조합장 선거 공고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 행위를 한 것이 농협조합법 50조 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자, 쭉 읽어보시고 그 조항의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에 금품 제공 행위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 이후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맨 윗줄에 공고일 이전, 빨간색 이전 동그라미, 금품 제공 행위를 한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게 되면 유추다는 것이죠. 이 판례도 출제가 몇 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21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게 되면 쭉 읽어보시고 당해 주택의 입주 개시일로부터 그쵸? 개시일로부터 밑줄 쫙 꺼보시고 6개월간 전대가 금지가 되고 이 기간 중에 전대 행위만 벌칙 조항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대가 금지가 되고 있는데 이때 전대를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부터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시기를 적어 놓은 거죠. 시기. 뭐뭐로부터 6개월간, 그때부터 6개월간, 그쵸? 그러니까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빨간색으로 종기 동그라미, 종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종기라고 하게 되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자, 22번 약사법 조항에 판매 나와 있는데 이 판매가 무슨 뜻인가요? 판매라고 하는 것은 국내죠.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판매입니다. 그렇죠? 국내 판매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수출하는 것은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사법 35조 1항의 위반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되게 되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 비밀이 무슨 뜻인가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래의 이익이 되는 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는 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는 공개 동그라미 쳐보시고 공개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개되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정보와 조합에게 이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은 비밀 누설이 아니다. 이걸 비밀 누설로 보아서 처벌하게 되면 유추다 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신용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졸업 앨범을 통해서 졸업 앨범 맨 뒤에 가보면 사진이 나와 있고 주소가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자, 이 관련된 법률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개인신용정보에는 빨간색으로 학교 졸업 앨범에 나와 있는 그 주소록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이 법률 관련된 법률에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았죠. 자, 그 다음 자,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을 통하여 환자의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검은색으로 의료법 위반죄가 될 수가 있을까? 검은색으로 될 수가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빨간색으로 보톡스 시술에서 보톡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치과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치과 의사뿐만 아니에요. 내과 의사도 보톡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보톡스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내과에 그 성형외과 가지 않고 원래 성형외과를 가야 됩니다. 근데 내과 의사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의사들만큼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괜히 붓기도 많이 부었고 그래서
어쨌든 내과에서든 치과에서든 할 수 다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 이것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서 처벌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죄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26번을 가보시게 되면요. 출입국 관리법에 나와 있죠. 여기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 알선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알선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지 그 옆에 그 고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알선 속에 고용을 포함시켜서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70조 제2항 제2호의 과목은 이 과목이 무슨 것인가 하면 따옴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품의 판매, 용역 제공 등을 가정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서 카드를 거래하거나 이를 대항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게 바로 뭐다? 카드깡입니다. 카드깡 사건이죠. 카드깡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조항은 그 밑에 이 규정은 그 대가를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정해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해서 카드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이 지급 원인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인 금액 그대로가 결제가 되었을 때는 이건 카드깡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3만원을 물품을 샀는데 카드를 줘서 3만원을 긁는 것은 3만원을 결제하는 것은 내가 3만원치를 샀기 때문에 3만원을 카드 결제하는 것은 초과 결제도 아니고 가장 결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카드깡이 아닙니다. 이것을 카드깡으로 처벌하게 되면 유추 해석이다. 이것이죠. 자, 28번. 자, 교육감 선거인데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지방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 여기서 이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것 속에 올라가 보시면 교육감 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다. 종료된 이후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종료된 이후에 행해지는 선거는 뭐다?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보아서 이 관련된 법률로 적용하게 되면 유추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이때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건 뭐죠? 교육감 현직자죠. 현직자이거나 또는 그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하는 그 예비 후보자들 그런 것이지 그런 선거에 관련된 것이지 종료된 이후에 행해지는 선거는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가보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이때 그 조항에서 말하는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경력, 학력, 학위, 상보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력, 학력, 학위, 상보를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에서 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발자취, 역사적, 그 사람이 걸어온 길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허위 기재하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추천한다 하는지 여부는 경력입니까? 그 사람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을 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는 것이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았죠. 자, 30번 출제가 잘 돼요. 별표 3개짜리죠.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심리하여 따라 선거하도록 규정한 공선법상의 조항 중에서 농협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 절차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소곡이란 말은 X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이 관련된 법률에서 이
이 공선법 81조 제3항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망 관련해서 선거는 밑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예상 선거에 국한한다. 즉 4대 선거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지자체장 4대 선거에는 뭐다? 그 밑에 빨간색으로 농협협동조합 임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사람은 4대 선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농협협동조합 임원을 이 4대 선거 안에 포함시켜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면 유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기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31번. 31번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비교되는 판례가 저쪽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로 나옵니다. 뒤에 비교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사자에 불과한 중간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가 공선법상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네, X. 소곡은 X라는 말이죠. 자,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이라는 말은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중간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자에게 주었을 때 제공에 포함된다가 볼 것인다. 그 얘가 누구죠? 그 얘가 바로 저쪽 뒤에 나오겠지만 선거사무원입니다.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원에게 즉 판단의 재량 여지가 있는 선거사무원에게 주었을 때 금품 등을 주었을 때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거사무원이 아니라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또는 사자에 불과하다. 심부름뿐이죠.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했을 때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제공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 포함된다고 하면 유치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됐어요? 이 판례도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자, 독점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나와 있죠. 쭉 읽어보시고 뭐뭐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고발 나와 있고 뭐 쭉 나와 있는데 고발에 대해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즉 명문정이 없다는 거죠. 또 형소법 제233조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지 고발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형소법에서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신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소법 제233조가 그렇죠? 고소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빨간색으로 고발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 원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잖아요.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명문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명문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갖다가 유추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즉 그래서 고소 속에 이 고소라는 것 속에 고발을 포함시켜서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요 33번 한번 가볼까요? 33번이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운데요. 자,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그 옛날법입니다. 옛날법이에요. 옛날법.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에는 형법이든 뭐 여기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이든 간에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이 당시에 이때 2009년도에는요. 아직까지 그 형법이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전부 다 친고죄 조항이 살아있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살아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시대적 당시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그쵸?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의사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쵸?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볼게요. 노트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노트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찜질방 사건인데 이 사건입니다. 자, A라는 남성이 찜질방에서 B라는 여고생 17세 된 여고생을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어요. 즉
찜질방에 가면 그 취침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서 여자가 누워 있었는데 이놈이 가서 추행을 했다. 공중밀집 장소라는 찜질방에서 추행을 했다. 근데 그 당시의 법이 이 사건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방금 법조문 읽었죠? 그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의사 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고생이든 중딩이든 고딩이든 의사 능력자라고 하면 단독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있지. 처벌 불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의사 능력자가 단독으로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 이 여고생이나 중딩이나 고등되는 이 아이의 단독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면 이 가해자는 이 피해자만 설득을 시켜버리게 되면 자기는 처벌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의 동의까지 필요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부모님까지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부모님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나요? 아니, 금전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알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요구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데 명문정이 없어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문정이 없고, 만약 이것까지 요구하게 된다면 그만큼 피고인에 불리한 거죠. 불리하기 때문에 명문정이 있어야 되는데 명문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요구되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피고인에게 그만큼 불리한 유추 해석이다. 명문정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뜻입니다. 표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래서 만약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보게 된다면, 아무런 명문정이 없잖아요. 명문의 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창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만큼 불리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또는 처벌하는 희망 의사표시 철회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 요건이죠. 이 소극적 요건에도, 이 소극적인 소송 조건에도 재형법정주의 원칙인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따라서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 동의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번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2번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은 전부 다 출제가 잘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34번 볼게요. 자, 성폭력처벌법 조항인데요. 특수강도 강제추행죄의 주체는 누군가요? 지금 진한 색글씨 해놨잖아요. 특수강도 강제추행죄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특수강도주 누구예요? 그쵸? 그래서 이 주체는 특수강도범, 기수죠, 기수 또는 미수를 말한다. 즉 특수강도, 기수, 미수 불문이죠. 특수강도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수강도 속에 준강도를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인데? 이거 주체는 누구라고요? 강론 배우신 분들이 있죠? 335조에서 주체는 절도다. 그래서 강도 속에 절도를 포함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포함시키면 유추다. 이런 말입니다. 35번. 자, 옛날법이죠? 옛날법입니다. 국법이니까. 자, 당시 조문은 그랬어요. 당시 조문. 98년도 판례죠? 90년대에는 이런 조문인 거예요. 자,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어떻게든 처벌한다는 조항이죠. 조문 속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신체장애라 되어 있죠. 신체장애. 그래서 어떤 남자가 신체장애자를 강간했어요. 정신장애자를 강간했던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 법조문을 쫙 찾아보니까 신체장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밖에 없네? 정신장애가 없네? 정신장애가 없어. 혹시나 모를까 신체 속에 정신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신장애자를 어쨌든 건드렸으니까요. 정신장애자를 건드렸는데 법조문에 찾아보니까 신체장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자니 그렇고요. 그래서 신체장애 속에 정신장애가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서 기소를 했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신체장애자와 정신장애자는 다르다. 신체는 육체잖아, 육체. 육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 속에 정신이 포함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이 성폭력 처벌법, 특별법이죠.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체장애 속에는 정신장애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회에서 큰일 난 거예요. 국회에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이 들어갔죠. 개정이 들어가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때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이 또는 정신장애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법에는 신체장애밖에 없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계속 말씀을 안 드렸죠? 말씀을 안 드린다 했는데 여기서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그러면 돼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6번 볼게요. 자, 똑같이 성폭력 처벌법이죠? 쭉 읽어보시고 거기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법 제9조 1항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법을 말합니다. 제6조를 범한 자가 그랬죠. 범한 자.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범한 자가 무슨 뜻이죠? 기수를 말하는 거예요. 기수. 범한 과거형이잖아요. 범한 자는 기수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수 속에는 미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수로는 이 법, 옛날 법이었어요. 옛날 법으로는 범한 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수를 범한 자를 가지고 범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다시 국회에서 개정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한 자 또는 미수범, 이렇게 또는 미수범이라는 것이 추가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범한 자라는 기수범 속에 미수가 포함될 수가 없다. 포함시키면 유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7번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옆집에 사는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넣은 사안이었는데, 그쵸? 여기서 성폭력 처벌법에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있어요. 이 법률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이 사안을 두고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가 하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 매체라고 인식되는 이 수단을 썼을 때 한해서 수단을 써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달했을 때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통신 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반드시 이용했을 때 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안을 읽어보게 되면요.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했잖아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처벌하면 유추다 하는 것입니다. 38번. 자, 얘는 또 국법이네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기 위해서는, 그쵸? 자, 아동 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안에서 이 법률 위반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소 어려 보인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이 부분. 외관상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아동 청소년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의심의 여지 없이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그 아이는 아동이거나 청소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100%. 근데 다소 어려 보이는 사람들 있죠. 주민등록번호는 성인입니다. 성인이 훨씬 더 됐어요. 근데 교복을 입혀놓거나 화장을 좀 어려 보이게 하거나 그러면 그 여자가 중등이나 고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려 보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성인일 때에는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친 것은 다 뭐다? 이 검은색으로 밑줄 그은 거 있죠? 검은색으로 밑줄 그은 것 속에 동그라미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함시켜 처벌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니다.